우리나라의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를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에 따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이 있기 하루 전인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은 5년 내에 3,000선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어떤 것들 내놓고 있는지 오늘 특집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신성우 전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3천 시대의 공약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지금은 네. 2,000선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은 3,000선이 좀 쉽게 오겠느냐라고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3,000선이 주가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주가는 하나는 이제 경기의 방향과 또 하나는 경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 수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현재도 3,000은 가능한 선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제 경기의 방향이 좀 억눌려서 이 주가 부분이 좀 억눌려 있는데요. 경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이익입니다. 경제의 모든 활동의 최종 성적표는 기업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저기 사회자께서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쭉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평균인 거죠. 예, 이제 전교 석차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의 최종 지표는 기업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기업 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PER이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기업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이 부분이 이제 8.6배 정도 나옵니다. 네.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요. 이것을 다시 금리로 환산하자면은 뭐냐면 한 1, 2%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가 국채 기준으로 보면 2.8%고 회사채 기준으로 3.3%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가정을 좀 완화해서 금리가 5% 정도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여기에서 좀 배 이상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기업들이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기업 이익들이 과연 그렇게 나올 거냐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당선자께서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안정적으로 약간의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억눌려 있는 주가 부분이 충분히 뛰어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사실은 3,0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자면 현재 우리의 주가는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또는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인 게 지금 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만 조금만 줄여주신다 한다면은 주가는 3,000선 그 이상도 넘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경기의 수준도 3,000선을 웃돌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억눌리고 있고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그 악재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경기도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공약들을 본다면은 우리 경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당선자께서 내세운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중산층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을 70% 선까지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당선자의 목표고요. 네. 그 목표 하에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는 이제 경제 민주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조 경제 이 두 부분을 이제 거론하고 계신데요. 우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소득 계층 간 또는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이제 상생 경제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뭐냐면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즉, 이 두 실천 방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네. 만약 지금 당선자의 그 목표대로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사실 우리 자산 시장도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소득 계층의 어떤 편중화 현상,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29년 공황 때도 사실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이 부분이 주요한 그 원인으로 지적돼 있었던 건데요. 어떤 그 중산층의 복원이 어떤 목표대로 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돈이 돌고 또 사회도 안정되고 이 과정에서 자산 시장도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하면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듯이 예.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성장 동력,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또 잘 발굴을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미래의 먹거리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첫째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을 더 잘해서 어떤 경쟁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압도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뭐 IT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더 키우고 어떤 실력을 좀 늘려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동차 같이 이제 막 이게 세계 정상권을 좀 도약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 지원을 통해서 또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새로운 좀 신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 산업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이 좀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 부분이 2020년 가면 현재 한 GDP 4% 부분이 4%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 8% 정도까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부분에 대한 어떤 동력을 좀 키워간다 한다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국가 경쟁력 기준으로 보자면은 22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이렇게 스위스 IMD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22위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 경쟁력은 14위. 그다음에 과학 경쟁력은 5위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더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의 먹거리가 이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당선자 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경제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초점을 맞춰본다면은 네.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그 국회에서 자본시장 개정법이 좀 이렇게 좀 보류가 됐죠.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논쟁을 해봤던 부분이 약 9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논쟁이 컸던 부분이 이제 사실은 해치펀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치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남아있죠. 그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금융위기의 이제 주범이 이제 해치펀드다.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아직 남아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제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은 한국형으로 좀 이렇게 해치펀드를 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해치펀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그 투기적 자본 부분은 아니고요. 뭐냐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자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어떤 뭐 일반 각 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투자가 측면에서 이게 헤지펀드 관련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헤지펀드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지펀드 하면 뭐 주식 뭐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그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자금 지원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증권사의 경우라든가 헤지펀드 경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자금 조달 코스트가 좀 높습니다.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금 운용으로는 이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든가 기업 차원에서도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다만 약간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성 부분이 가미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일정 규제를 가해주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우려가 불식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상 얘기하는 뭐 일반적인 통하는 헤지펀드 기능이 아니라 한국형 헤지펀드를 만들자. 네. 그것만 좀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한다면은 이번 자본시장법은 좀 다시 한번 뭐 이게 상정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앞서서도 짚어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대외적인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 힘들었던 것이 대외적인 변수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수들이야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대처를 하는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 자체가 충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도 이렇게 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충격을 좀 완충시키자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결국 이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중산층을 좀 두텁게 해서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을 때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부분을 좀 막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하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중산층의 보건 문제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내수 경제 부분에 대한 그 활성화도 좀 같이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면은 대외적인 외풍이 불어와도 좀 어느 정도 흔들림이 적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어느덧 저희가 이 코너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2013년 신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사실 제가 그동안에 제일 마음 들였던 것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자극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세계 경제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서로 이제 무역 마찰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그 무역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 시절로 이렇게 옛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유동성 함정의 문제라든지 세계 경제 마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투자가분들께서는 당초 경제 원론적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그런대로 아직 뭐 물론 흡족한 정도는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첫째는 안정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약간의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늘 샀다 팔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약간의 마음가짐 넉넉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뭐 예금리 2, 3%밖에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장을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투자증권의 신성호 전무와 함께 신정부 출범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경제와 또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